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 10분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 체크지가 정리가 돼서 한 5분 뒤에는 올 텐데, 그 검사 결과지를 개인이 받으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PAT라는 건데, PAT는 이제 약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양육 태도 검사의 약자가 PAT입니다. 그래서 PAT고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정신 상담을 받거나 건강증진센터를 간다거나, 요즘은 이제 상담 많이 받잖아요.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 때도 요걸 해요, 먼저. 그래서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이라는 거는 어떤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잖아요. 맨 아래 여기 독특해서 잘 검사에 잘 안 나와요. 거기는 다른 더 디테일하고 더 심한 검사를 해야 되고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검사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를 안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검사지로 이제 하면 알게 됩니다. 몇 가지 먼저 이 검사를 하면서 결과지를 받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지는 3가지 영역을 자녀들에게 어떤 태도로 양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기본,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의 신체적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요? 정서적. 예,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인지적. 예, 그 3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검사는 검사 결과가 어디 방향에서 나오냐? 이 3가지 방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어떻게 양육 태도를 갖고 있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으며, 인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3가지 영역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일단 우리 목표를 좀 분명히 할게요. 이 검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검사의 목표는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는다는데, 이걸 해서 우리 학원은 그러겠죠. 우리 아이들 인서울을 시킵시다. 아니면 우리 4년제 대학을 보냅시다. 이런 게 학원의 목적이겠죠. 학원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돈 받고 그거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 해가지고 뭐가 목적일까요? 어느 수준이? 바로 아이들이 철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을 철들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철든다는 것은 사전적 요구를 이렇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게 철든다의 사전적 의미예요. 사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뭐예요? 철이 없다 그러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사리 판단이 안 돼서 해요. 그럼 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 나쁜 거예요. 그건 철이 안 된 게 아니라, 철하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돼서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럼 철이 안 된 거예요. 상황은 판단되는데 내가 여기 분위기를 바꿔봐야지, 나쁘게 해야지 하고 말을 한 건 철하고 상관없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구별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냐, 철이 안 된 거냐.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내 자신에게 조금 우리끼리니까, 저도 부모니까 똑같이 내 자신에게 도피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자꾸 아이를 나쁜 쪽으로 가요. 아이가 나쁘다. 그래 내가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체벌이 정당해져요. 그쵸? 이 아이가 못되게 말했어. 우리 애가. 그리고 못되게 행동했어. 라고 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왜요? 아이가 못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아이를 철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상황에 사리 판단을 하면 자기가 할 말과 또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 책임이고 내 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전체가 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도 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죠. 어쩔 때는 아이를 나무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너 기분 나쁜 거 있어?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말했더니
막 왜 이렇게 떠들어 시끄럽게 그랬는데 지금에는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뭐 불만 있어? 아이가 헷갈리는 거죠. 그럼 불안해고 초조해져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해부학자들하고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해부를 해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불안을 겪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HD 아시죠? 과행동증, 과학행동 그냥 거의 모두가 이 뇌를 열어보면 요 맨 앞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 얇다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불러요. 그 전두엽 중에 전두엽이 한 요 정도인데 그 중에 앞부분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두엽에서도 전두엽 자체도 앞에 있는데 그 전두엽의 맨 앞부분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얇아요. 해부학적으로 얇다는 것은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온전히 성장이 돼야 그렇잖아요. 레이더도 원반이 크고 예민하고 민감해야 뭘 전파를 잘 잡아내는 거잖아요. 안테나도 요만하면 이만한 것보다는 신호를 덜 잡겠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을 못해서 안테나가 작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이 판단이 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데 자기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부모가 너 왜 나쁜 짓을 해? 그리고 혼을 내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그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아이는 대부분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돼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정상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해부학적으로 뭐 전두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아이가 아까 말한 철든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분명한 거죠.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철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이 검사지를 만든 연구소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들을 철들게 한다는 것은 좋은 양육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 후부터는 스스로 본능적 욕구, 즉 현대사에서는 뭐 게임이라든가 쾌락적 영상 보기라든가 맛있는 음식 먹기라든가 이런 모든 유아동의 대표적인 쾌락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 게임하지 마! 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게임을 안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게임하지 마! 너 TV 보지 마! 이건 아이를 통제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우리도 그랬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너 공부해! 이건 통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잘 양육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게임도 해요. TV도 봐요. 그러나 더 큰 가치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이게 우리 목표예요. 이게 우리 목표. 그래서 아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들어서 스스로 끄고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숙제해야 돼. 이거 지금 숙제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스스로 꺼요. 너 왜 핸드폰 꺼? 핸드폰 끄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고 팁을 가르쳐 준다는 게 여러분 애들 핸드폰 못 보게 해주세요. 그게 팁이에요. 그러나 핸드폰 못 보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앞에 게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쾌락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쾌락. 게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쾌락이 있어야 돼요. 유아동은 쾌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른들의 쾌락하고 좀 달라요. 어른들의 쾌락은 우리가 아는 그런 쪽이고 유아동의 쾌락은 진짜 재밌고 행복하고 바로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핸드폰을 보지 않게 한다는 게 엄마 얼굴을 본다는 거, 엄마와 얘기를 나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한다, 못 취한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하고 10분 이상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내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1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나? 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영어부터 시작해서요.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냥 점검하는 겁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나가십시오. 2시간까지. 자기 아이하고 앉아서 2시간.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가 1시간 반이에요. 드라마 한 편이. 근데 그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안 봐도 사실 내 인생에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아이하고 만약에 하루에 1시간 반을 눈을 마주대고 같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편해집니다. 아이가 변하니까요. 아이하고 씨름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힘을 쏟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통해서 애기들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부모도. 아이하고 1시간, 왜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만요? 아니면 부모도요. 부모도 자기 아이하고 1시간 반 동안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이 되죠.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래서 부모가 맥주 한 잔에 치킨 해야 스트레스가 풀어진다고 하는 부모는 영원히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야 풀어진다? 안 풀어져요. 피곤만 남고 돈 쓰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지 집으로. 그렇게 안 풀립니다. 여행을 가서 풀리는 건 이런 경우죠. 갔는데 두 사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행을 일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과 그곳에 가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환경, 아주 아름다운 배경, 거기서 그동안은 나누지 못했던 정서적 교감. 앉아봐. 그동안 우리가 대화를 못했는데 엄마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너한테 이런 생각이 많아. 너는 이런 걱정을 해. 너는 엄마에 대하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혹시 걱정 없니? 해서 거기서 밤을 새워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돌아온 여행은 진짜 여행이죠. 여행의 목적에 딱 맞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본다고 사진 찍고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쓰러져 자다가 오면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간단한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되고 원하는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고 애들을 양육하는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깁니다. 제가 만나본 부모 중에 제일 이제 참 인생을 불쌍하게 사시는 분은 그겁니다. 사실 이 애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겼다 이거예요. 낳을 때도 안 좋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 아이를 낳고 내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직장을 관뒀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우리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를 실수로 낳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 어떤 기쁨을 받았고 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알게 됐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애가 전에는 참 자기에게는 괴로움의 대상이고 부담의 대상이고 자기를 시험에 드는 대상인데 이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저도 보면서 참 놀랐구나. 그런데 그것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그 전환점이 뭐냐? 자기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데 사람들 앞에서 키우는데 자기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나도 내 부모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이 아이마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키우고 있구나. 왜 그러냐 물어본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18살 때 고등학교 때 실수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늘 그렇게 욕을 했대요. 너만 안 태어났으면, 엄마는 너만 안 태어났으면, 아빠는 이렇게 니네 엄마하고 결혼한 것도 너 때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커놓으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같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이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환점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두뇌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요.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적인 자극과 생물학적 신경 성숙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들은 태어나면 성장을 하잖아요. 키도 그렇고 모든 게 자라나잖아요. 주먹도 커져야 되고 귀도 커져야 되고 다 골격도 커져야 되는 것처럼 뇌도 태어날 때부터 같은, 그러니까 어른의 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먹는 게 부실하면 신체적 발육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어릴 때 엄청 굶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9살 때부터니까 성장기 때 못 먹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19세 때 이제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전 19세 때 키가 161인가 밖에 안 됐어요. 19살 때. 근데 19살 때부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먹으니까 그때 키여서 지금 제가 171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키가 컸어요. 10cm 이상. 신체적으로 먹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먹는 게. 너무 고생만 하니까. 그렇게 컸다고요? 근데 여러분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194잖아요. 194니까. 저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작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신체적 발달이 안 될 정도로 영양 공급을 못 받았겠죠. 너무 이제 없이 살고 못 살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그걸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에게 밥을 주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신체적으로 성장만 가져올 뿐이에요. 정서적인 것도 먹는 게 있어야 정서도 성장하게 되고 정서도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정서는 뭘 먹고 자라냐? 안정이라는 걸 먹고 자라. 안도감, 소속감, 이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고 자라는데 정서는요, 내가 소속되어 있다, 안정감이 있다. 근데 저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너무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걸 제 정서적인 그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일찍 죽은 모든 고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속감이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19살 때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 고등부 부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일주일만 그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부장님이 저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보내고 자취집에 가라. 근데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근데 그 가족이 다 행복해서 너 나가지 말고 우리랑 살자. 그래서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안 나가고.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집에서. 그 이후로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19살 때까지, 9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혼자 살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늘 했지만 저 자신에게 조금 그렇게 좀 자유로운 게 있었어요. 친구가 와서 좀 자자, 그럼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가서 잤죠. 이제 자는 친구네 집에. 네. 친구네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집에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를. 좀 깜짝 놀라서 왜 때려요?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뒤따라 오면서 너 나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외박을 하냐. 어떻게 외박을 할 수가 있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외박한 게 왜요? 그랬더니 너 사람은 외박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집에서 자는 거야. 네가 뭐가 없어. 집이 없어. 가족이 없어. 뭐가 없어.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변했어요. 가족이 있구나. 집이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졌고 또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정서적 안정감을 그때 취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해준 부분이 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그 부모님들께서 부모 역할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정서적 안정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와서 뭘 먹는다든지 뭘 산다든지 그러면 제 걸 먼저 사주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둘 있었거든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저는 친자식이 아닌데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 잔치를 해준다든지 무조건 저 중심으로. 왜냐면 동생들도 이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다 이해를 했지만 저는 부모가 없다가 생긴 사람이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정서적으로 완전하게 안정된 애들이에요.
부모한테 뭐든지 다 용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 완전한 자유 속에 있었고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취하면서 제가 불안했던 거, 초조했던 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제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내가 여유 있게 됐고 그렇죠. 지금도 가끔 나도 모르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초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소속에 대해 그런 내 자신 안에 이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요. 내가 뭐 부모가 없어? 가족이 없어?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내 인생에 뭐 안 된 게 있어? 못하는 게 이렇게 막 해요. 완전하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에겐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기요?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가족의 경험이 없으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어나서 육체적으로는 닮아있기 때문에 가족인 건 알지만 정서적으로는 몰라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처리된다. 첫 번째가 처리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인격적으로 자라게 한다. 전인격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건 뭐죠?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잘 자라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 8가지 여러분이 한 검사는 8가지 결과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전 몇 점이에요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평균이고 평균보다 높으면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평균이 몇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러면 70 위는 상이에요. 상. 70 아래는 하. 좋고 나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을 설명드리면 내 점수가 70인 평균이 70인데 내 점수가 80이에요. 그러면 상을 설명할 때 나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 점수가 60이에요. 근데 평균이 70이니까 난 하 쪽이구나. 그러면 하를 설명드릴 때 나구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민식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네, 잠깐 거기를 봐주시고요.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기 첫 번째 큰 도표 중에 첫 번째 지지 표현에 자기 점수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지지 표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을 텐데요. 그죠? 네, 요 점수를 말합니다. 요 점수.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의 제목은 뭐죠? 맨 위에 보면 지지 표현. 맞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표시돼 있죠. 합리적 설명. 예. 제목이 뭐죠? 합리적 설명. 세 번째는 제목이 뭐죠? 성취, 압력. 네 번째는요? 간섭. 다섯 번째는요? 처벌. 예, 여섯 번째는요? 감독. 네, 일곱 번째는요? 과잉기대. 네, 여덟 번째는요? 비일관성. 예, 그 동그라미 점수 옆으로 선이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쭉쭉, 그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러면 점수 가장 높은 것과 또 가장 낮게 받은 점수 분포대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잠깐 보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이런 분도 계시고 예,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표가 위아래가 그렇게 막 표시 안 되고 아니요 자기 것만 자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종합 점수로 나중에 보여질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으로 자녀들이 풀었어요. 우리 질문지하고 똑같은 걸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9시간에 우리하고 똑같이 풀었어요. 질문만 달라요. 부모로서 애들은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은 나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뭐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나를 체벌합니다. 똑같이 풀었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나왔을까요? 그래프가? 아니요. 아닙니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걸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자녀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지지 표현은 평균 점수가 75입니다. 75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상이에요.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하입니다. 그럼 제 설명을 잠깐 들으십시오. 저 잠깐 보시고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시한 게 지지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면 지지 표현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애정 표현을 낮게 하면 점수가 낮게 나와요.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표현, 그게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친밀감과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애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적게 하는 것입니다. 애정 표현이 많으면 점수가 높으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사회적 발달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관계가 좋은 거죠. 그러나 적게 하면요, 아이들이 나가서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는데 지나치게 높으면요, 그래서 상위 5%, 평균이 75인데 나는 95점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상인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지나치게 너무 애정적인 표현을 해서 자녀가 울거나 고집 피우면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저 잠깐 보시고 이게 서로 감정 상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애가 울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에 대하여 그렇게 해줄게 하는 것만큼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제 실제적인 팁입니다. 실제적인 팁.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대학원 상담학에서 검증된 걸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때를 써서 고집스럽게 자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이에게 이 말만 해야 됩니다. 이 말만. 그 방법으로는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하고 진짜로 말해줘야 돼요. 그게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애가 울고 애가 막 때를 쓰면 정말 나도 너무 힘들고요. 애가 불쌍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고 나도 내 인생도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방법으로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보내세요. 1, 2분. 아이가 떼쓰든 말든 울든 말든.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진짜 그것이 하고 싶으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이하고. 이 일을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해줄게. 즉 보상으로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보상 없이 받은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여기고 다시는 어떤 노력이나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으로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할 것. 네가 울지 않으면 해줄게. 그건 울었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에요. 그건. 네가 안 울고 때 안 쓰면 엄마가 그거 해줄게. 이거 봐라.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럼 무조건 울자. 무조건 때 쓰자. 그럼 울지 말고 때 안 쓰면 해준다니까. 그때 딱 멈추면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때 써서 얻어낸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통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이마트나 저기 홈플러스 장난감 코너에 가면 누워서 사지를 받은 걸 그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가 내 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뭐라고요? 네가 이 방법으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두 번째는요. 나랑 약속해. 이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줄게. 해서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애정 표현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해주고요. 75점보다 높은 건 좋은 건데 막 95점이다 이런 분들은 해주고 낮은 분들 애정 표현보다 낮은 분들도 좋은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잘 자랍니다. 근데 심각하게 낮은 경우 있죠. 이것은 정서적 결여를 가져옵니다. 특히 딸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빠가 딸에게 애정 표현을 게을리하면 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애정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나갔는데 남자애들이 나와서 예쁜데 그럼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아빠에게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딸들이 밖에 나가서 남자애들을 지나가면 예쁜데 그건 그냥 예쁜다는 말이에요. 예뻐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남자애들이 와서 친절하게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내가 노트 줄까? 너 해. 그럼 불쌍해서 하는 소리, 좋아해서 하는 소리 아닌데 모든 친절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요. 남자애들이 만약에 엄마가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하위 5%입니다. 안 해주는 남자애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친구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예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폭력적으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친구 관계를 못 맺어가요.
그래서 애정 표현은 그만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육체적 애정 표현과 정서적 애정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아침에 그 잔소리로 깨우지 마시고요. 아이들은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안아서 깨우세요. 우리 대부분 그러긴 한데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주고 일어나자 그러야 됩니다. 너 지금 안 일어나면 늦어. 그건 뭐죠? 늦게 깨웠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늦게 일어났으니까요.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실제로. 엄마가 나 7시 30분까지 깨워줘. 그럼 언제부터 깨워야 돼요? 7시 10분부터 20분부터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30분에 일으켜야 돼요. 30분에 가서 이러니까 애는 마음은 급하죠. 일어나기는 힘들죠. 엄마는 뽀뽀를 해야 되니까 귀찮죠. 싫은 거죠. 아이가 깨워달라는 시간에 깨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서 애정 표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해서 깨워주는 아이들은 아침에 시작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작이 그렇다 보니까 그 뒤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와 요 아래를. 그래서 애정이 과다하신 분들은 애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애정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도 24살 된 아들은 저희 아들은 저한테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끌어안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애가 좀 길잖아요. 좀 안 안기잖아요. 안 안기지만 그걸 저는 한 5번에 걸쳐서 머리 한 번 안고 이렇게 허리 한 번 안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 애가 길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아이잖아요. 아빠잖아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니까 일어나. 지금 몇 시냐? 그럼 벌떡 일어나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일어나라 지금 몇 분이다 5분 뒤에 일어나야 된다.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게 애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도 안 되고요. 아주 안 사랑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은 100분이 점수 평균이 75예요. 75 이상인 사람들은 합리적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고 그 이하인 분들은 잘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 5% 하위 5%는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설명에 있어서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자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거 분명히 그 밑줄 치시고 표시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 한 장 넘기시면 제가 말하고 있는 거에 설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군요. 예. 거기 보면 합리적 설명에 그 밑줄을 꼭 치십시오. 합리적 설명상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유형인 건 아는데 바람직한 태도이긴 한데 이게 과도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상처를 잘 받아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이상해. 왜? 선생님은 설명을 안 해줘. 이거 상위 5%를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설명 잘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인생은 또 힘든 부분이 뭐죠? 다 이해되고 설득되어져서 해야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군대 가면 좀 힘듭니다. 군대는 설명 필요 없죠. 명령이잖아요. 가! 그럼 가야지. 왜 가야 됩니까? 그럼 맞습니다. 맞지는 않죠. 요즘에. 혼나죠. 너 뭐야? 군대를 뭘로 알아? 이렇게 되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상위가 그렇대요. 상위. 근데 한 가지 이거요. 설명을 늘 듣던 아이들은 이해력이 높아져서 설명을 안 해줘도 그 상황을 들은 것처럼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상위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설명을 늘 듣지 못하던 애들은 설명 안 들어도 하긴 하는데 늘 속에 뭐가 있죠? 설명 못 들은 답답함과 앙심이 있어요. 그게 하위입니다. 그래서 하위 거기 읽어볼게요. 합리적 설명 하. 자녀에게 언어적 설명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편입니다. 특히 40% 이하로 내려간 부모님께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점수가 40점 이하이면 노력을 아예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이들하고 설명, 대화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과거 경험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여서 무조건 시키기만 하고 엄마가 교육을 못 받아서 설명을 보다는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 아빠가 바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가 병에 걸린 분들, 중병에 걸린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있다. 이제 세 번째 성취 압력입니다. 성취 압력의 경우 평균이 60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 확인하시고요. 자기 점수 확인하신 분들은 네,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자녀들에게 약간의 성취 압력은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과도하게 되면 뭐가 되죠?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능이 높은 자녀인 경우에는 그 적응을 해요. 저를 잠깐 보시고 이거 좀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를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조사와 모든 실험 결과가 말하는 것처럼 공부머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상위 20%는 태어날 때 이미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노력하라는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하는 하위 80%는 노력파가 있어요. 그 중에 노력하면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진짜 노력하면. 그러나 80%는 노력하지 않으면 80%에 그대로 머뭅니다. 공부만 그래요. 공부. 똑똑한데 공부 못하는 애 많잖아요. 그죠? 똑똑한데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죠. 그거는 하위 80%인데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위 20%인데 공부만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친구 동기들 뭐 서울대 나온 애 뭐 다 바보예요. 공부만 잘해요. 뭐 일상생활은 바보, 인도 바보 아니면 늘 그래요. 그래서 가끔 카페에 저희 친구 놀러 오잖아요. 걔들 다 뭐 유명한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다 바보예요. 그래서 제가 늘 놀려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중에 제일 못난 대학 나왔지만 늘 내가 놀려먹어요. 왜냐면 나는 걔네들은 공부 천재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 책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자녀가 상위 20%인지 40%인지 60%인지 80%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위 20%인데 상위 20%를 요구하게 되면요, 자녀에게 과도한 압력을 줘서 자녀로 하여금 지능 발달과 정서 발달에 저해하는 요소를 하는 겁니다. 너 왜 1등 못했어? 1등 못하는 애라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시켜봤어요. 죽어라 시켜봤어요. 죽어라. 그래가지고 문제집 사다가 풀어. 그래서 몇 번 언제까지 풀어. 그럼 결과 보고 다시 풀어 해서 결정을 보기를 뭘 했냐면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0%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일단 가벼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1시간 반을 못 견뎌요. 책상에서.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럼 상위 10%에 못 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부모가 자꾸 해도 스스로 2시간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그래야 상위 10%에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30분, 1시간. 그러면 조금 낮추면 돼요. 그거를, 기대를. 그래서 저희 아이는 상위 30%로 제가 정했어요. 상위 30%로 정했어요. 노력하면 30% 안에 들고 노력 안 하면 하위예요. 딱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성적표를 안 봤습니다.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몇 등 하냐, 몇 등급이냐 안 물어봤습니다. 뭐 아들 여기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죠. 목사님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 안 봤어? 물어보시죠. 안 봤다 그러지.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몇 등 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았어요. 제 아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책임감 있게 공부만 하면 상위 30% 안에는 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설렁설렁해도 상위 50% 중간.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할 때 자존심 안 상할 정도만 공부를 해라. 그거예요. 꼴등했는데도 자존심 안 상하면 굉장히 괜찮다 그냥 살아라. 근데 중간이면 괜찮다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제가 이제 알긴 알죠. 몇 등급 정도 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몇 등급 한다, 몇 등급 한다, 몇 등급 한다. 어떻게 알죠? 표정 보고 시험 쳤는데 표정이 없다 하고 성적표가 나오는데 표정이 없다면 몇 등급 좀 했겠구나 그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건 자녀들, 요즘 자녀들이요. 지금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냐? 두 가지에서 받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지지 표현과 성취함. 여기서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물어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지지 표현.
즉 애정을 내가 받고 있는가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일가 친척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애정을 내가 받고 있는가에 민감합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요. 우리 때는 1번이 그렇다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새끼 많이 나가지고 키우니까 정신이 뭐 애가 하나 안 들어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요. 집에서 엄마가 다 있냐? 이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대1로 받아요. 지지 표현과 성취 압력이에요. 그래서 성취 압력 상을 읽어볼게요.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능 수준이 상위 20% 정도에 속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자칫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지 않고 그냥 하는 척하는 아동으로 발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성하는 애로 바뀝니다. 압력을 너무 받으면요. 현재 태도에서 조금 낮추어서 자녀에게 지금보다 5에서 10% 정도만 더 형성시켜 보라고 압력을 주십시오. 압력이 없는 세상살이는 없지만 자녀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압력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책상에 30분, 1시간 앉아있지를 못하면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숙제만 완벽하게 하기. 자기 학습이 안 되는 애들은요. 숙제만 완벽하게 하기를 1단계로 해내야 됩니다. 1단계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강조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서 뭐 하는 것은 나중이래요. 아이 양육은 언제 시작할까요? 아침부터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집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평범하게 학교를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 씻어.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씻어. 그러면 이제 씻죠. 뭐 집집마다 달라요. 손만 씻어도 되는 집이 있고 다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 집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변함없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날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 배고픈데 빨리 앉아 줄게. 어떤 날은 야 빨리 씻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하시라고요. 근데 씻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떤 것보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정하신 겁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거나 밖에 나갔다 와서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후에. 자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씻어. 1번이에요. 1번. 씻고 나왔어요. 그럼 배고프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학원을 갔다 왔든 학교를 갔다 왔든 방학 때를 제외한 일과 시간이에요. 일과 시간. 가방 가져와. 이러면 아이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가방 가져와. 이건 점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방 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돌아왔잖아요. 학교에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궁하거나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을 엽니다. 쏟으시면 안 됩니다. 가방을 열어서 하나씩 꺼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거 1번 정돈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가방을 몰래 나쁜 의도 아닙니다.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쓰레기랑 불필요한 거랑 그리고 자기 학과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오늘은 국어 시간 안 들었는데 국어책이 들어있으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양해를 구하고 학교 가셔서 여러분 자녀 책상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물함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순간 정말 회개가 될 거예요. 정말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를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 아이를 내가 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방치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바로 아실 거예요. 만약 가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사물함과 책상 속은 선생님이 어떡하나 할 정도의 꽤 분명합니다. 가방을 딱 열었는데 필통이 있고 필통을 열었는데 깎아놓은 연필이 달아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필통을 딱 해놓고 먼저 연필깎이를 갖다 놓고 연필 적어도 3개 이상 같이 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별일 있었어? 아이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지우개 다른 정도 더럽지 않은가. 그래서 지우개는 깨끗이 빨면 깨끗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갖다 놓고 필통 정리, 책 정리. 그래서 오늘 할 거 싹 빼고 내일은 뭐야? 하고 가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물 점검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정리를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왔을 때 같이 오늘 것을 빼내고 내일 것을 집어넣으면서 아이가 알죠. 엄마와 함께 오늘을 마치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의 정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것을 빼고 하고 이제 뭘 검사하죠? 두 번째 가방 검사하고 나면 두 번째 알림장 검사를 합니다. 알림장 펴봐. 그런데 알림장 노트를 꼭 이거 같은 노트를 쓰게 해야 되지. 아이가 알림장을 국어 노트에도 적어오고 수업 노트에도 적어오고 막 쪽지에도 적어오고 안 적어오고 이러면 그건 망한 겁니다. 알림장은 학교 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림장은 이 아이의 정서적 발전의 시작과 끝이에요. 인지적 능력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림장을 잘 정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날짜 쓰고 선생님이 적으라는 거 칠판에서 따라 잘 적고 그리고 뭐 2장, 3장 적었더니 또 있고 뭐 1장 적었더니 또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썼던 페이지는 하루에 1장 넘겨서 또 한 페이지 1장 딱딱딱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학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 가기 싫어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알림장 점검. 알림장 점검을 하면 알림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준비물이 있고 선생님의 전달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모른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이톡을 꺼내야죠. 우리 수원도 하이톡인가요? 하이톡 맞죠? 하이톡을 꺼내야 돼요. 학교마다 틀린 거 같아요. 학교마다 틀린가 봐요. 그럼 학교 앱이 있잖아요. 학교 앱을 꺼내죠. 앱에 가면 알림장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 전달사항이 그대로 있죠. 아이가 적은 거하고 일치를 하죠. 근데 아이가 못 적은 거나 놓친 거는 거기 있죠.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모르면 진짜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 앞에서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이에게 내가 관리당하고 있구나. 관리받고 있구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애정하는구나. 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 엄마가 잘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야지. 그럴 때 선생님한테는 가장 첫 줄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학부모가 오면 이 학부모가 어떤지 아이가 어떤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2달만 되면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선생님 역할로 선생님 일을 해보지만 진짜 집에서 아이를 관리하고 또 아이를 애정하는 집의 문자와 아닌 문자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문자에다 뭐 존경하는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자기를 먼저 밝혀야죠. 알죠? 왜냐면 다 떠요. 그러지만 자기를 밝힙니다. 저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밝혀야죠. 오늘 알림장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아니면 우리 아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요.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걸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알죠. 그거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걸 저녁에 9시, 10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예의만 다 상관없어요. 문자의 예의.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예요? 이러고 오면 오후 4시에 와도 기분 나쁘고요. 6시에 와도 기분 나쁘고요. 9시, 10시 넘어서 오면 진짜 기분 나빠요. 예의를 다하면요. 밤에 10시, 11시에 와도 기분 좋아요. 존경받고 있잖아요. 인정받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또 내가 담임으로서 이 아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알림톡으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2가지를 시켜야죠. 3번째입니다. 숙제시키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집에서 오면 손 손 씻어. 씻고 두 번째 이제 가방 점검하고 알림장 점검하고 세 번째 숙제인데 숙제는 2가지잖아요.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가 있죠.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숙제해가 아니라 숙제의 양을 같이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릴지 시간이 나와요. 아이가 안다고요, 그걸요. 학교 숙제는 엄마 학교 숙제는 이거 1시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학원 숙제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는 놀고 싶거든요.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진짜 아이하고의 아까 말한 이것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합리적 설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엄마 나 지금 농구하러 가고 싶어. 나 자전거 타러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만난 시간이 저녁 6시다. 아니면 만난 시간이 저녁 8시다.
아니면 그 전에 통화를 했다. 저희 집사님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이가 제 기억으로 애가 2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같은 직장을 다녀요. 22년째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집사람이 직장이 끝나는 시간이 저보다 늦어요. 제가 빨라요. 저는 이제 조금 그 부분 자유하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 방과 후는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못 할 때가 있어요. 뭐 수련회 간다든지 교회 뭐 신방을 간다든지 뭐 이럴 때는 못 했는데 그때는 뭘로 하냐? 전화로 해요. 전화로. 그래서 이제 넘기면 나오는데 그 질문지에 이런 거 많아놨죠. 아이가 방과 후에 뭐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나는 늘 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내가 직장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모르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24살인데 21살 때 저랑 약속을 했어요. 21살 때까지는 어디 갈 때, 뭐 할 때 자기 위치가 변동될 때마다 저한테 무조건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아빠 학교 나왔어. 아빠 집으로 갈 거야. 아빠 집에 왔어. 그리고 집에서 아빠 나갈 거야. 누구랑 뭐 할 거야. 그게 21살 때까지 했고 21살 때 저랑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안 해도 된다. 다만 딱 한 가지. 누구랑 어디서 뭘 하는지는 말 안 해도 된다. 다만 네 장소만 분명히 해라. 장소만. 그러니까 나 집에 있어. 나 나가. 어디 나가는지 말 안 할게요. 나 나가. 나 집에 지금 들어갈 거야. 어딘지 안 물어봐요. 홍대인지 뭐 안 물어봐요. 그냥 뻔 다 알거든요. 다 들통 나거든요. 목사들은 대부분 들통나. 다 누구랑 뭐 했는지도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그 이후로는 21살. 지금도 물어보면 그럴걸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누구랑 뭐 하는지 물어보냐고 아예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요. 학교 끝나면 어디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예 아침부터 저녁에 밤에 잘 때까지 모든 동선을 다 깨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애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도 전화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애가 맞춰서 어디 뭐 하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없었는데 그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돼야 관리가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그 의논을 하세요. 직장에서 전화를 해요. 누구야? 어디야? 아니면 전화,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가. 그러면 집에 가면 씻고 그리고 가방 꺼내놓고 오늘 숙제 뭐야? 이거야. 지금 어디로 이동할 거야? 학원 갈 거야. 그럼 학원 갔다가 몇 시에 맞춰?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뭘 한다고요? 시간 관리를 같이 하는 거라고. 농구하러 갈 거야. 그러면 농구하는데 몇 시간 할 거야? 그럼 1시간. 너 숙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숙제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죠. 농구하는데 1시간 걸리죠. 그럼 2시간 반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6시죠. 그럼 저녁 먹고 빨리 뭐 챙겨놓은 거 먹고 그러면 나가서 농구 1시간 하고 오면 몇 시 되죠? 7시 반 돼요. 그러면 8시 반, 9시까지는 숙제하자. 9시까지 끝내. 그럼 엄마 들어가가지고 너 맛있는 거 줄게 하고 9시 전에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가 숙제를 9시까지 하겠죠? 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럼 숙제는 해야 돼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해냅니다. 9시 되면 자는 시간이 결정 나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됩니다. 이거는 평생 정확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장입니다. 안 될 때는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허용.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너 10시까지 오늘은 자.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그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준비하다가 거의 못 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오늘 안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좀 늦잠 자. 10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엄마가 집에서 이제 휴가에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엄마랑 꼭 같이 밥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와라.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놨다고요. 그 시간 관리라는 거,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네,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핸드폰 할 시간이 없죠. 핸드폰 할 시간이 없어요. TV 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바빠요. 자기가 할 일만 하면요. 핸드폰 해라,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할 시간이 없어요. 지도 바빠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니까 핸드폰을 2시간, 3시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제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스마트폰 역사가 짧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었는데 예일대하고 몇 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을 한 아이들을
지금 했는데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한 애들은 전두엽에 안 자란대요. 얇대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늦고요. 도파민 중독에 걸린대요. 도파민 중독은 뭐냐? 도파민은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을 고양이한테 주사를 해요.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고양이가 딴 데 안 간대요. 그 도파민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 도파민 주사 맞는 자리에서 절대 안 간대요. 딴 데 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파민 주사를 맞으면 오 좋아 이러니까 마약하고 똑같아요. 그 시간을 5분으로 줄여봤대요. 5분마다 했더니 죽어버리더래요. 유튜브 볼 때 20초, 30초짜리 30초마다 재밌는 일이 있죠. 유튜브 보면 빵 터지게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나와서 1시간짜리 그 뭐 연예 프로그램은 뭐 20초짜리로 줄여놓으면 엑기스만 줄여놨잖아요. 재밌는 장면. 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막 아주 막 재밌는 그 장면들이 유튜브에 줄여놨잖아요. 애들이 매일 그걸 봐요. 그러면 10초, 20초 단위로 이 뇌에서 도파민이 터져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도파민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검사 결과로 나왔고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 중독은 증명이 되었죠. 예. 아, 이제 아이들 게 나와서 아이들 거는 같이 설명해요. 요 아이들 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식사한 후에 여러분 자녀 거를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죠. 근데 중독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는 거. 이거 외에는 중독을 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을 깨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도파민을 멀리할 때밖에 없습니다. 도파민이 가장 대단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혼할 때, 새 차 샀을 때, 새 집 샀을 때예요. 근데 그 양만큼이 언제 나오냐? 유튜브 볼 때 나오는데 중독된 유튜브 중독자들에게서 같은 양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파민이 조금씩 분비되다가 나중에 이 유튜브를 보면 도파민이 굉장한 양이 이 안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줄이지 않으시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간섭입니다. 간섭은 50%가 백분위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상이고요. 그리고 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간섭,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평가한다. 자녀의 생각, 흥미,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사고 기준에 맞추도록 지나치게 관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이거 좀 오해가 있어서 설명드리면 자녀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런 겁니다. 엄마, 그건 내 사생활이야. 이거 사생활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걸 서양식으로 생각해서 나는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죠. 어떻게 하시는 됩니까? 자, 애들 방 들어갈 때 똑똑하고 들어갑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이라는 건 그 자녀의 생각과 그 자녀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리적인, 이번에 있었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율 이상인 상, 간섭은 감독과 함께 어린 유아 시기에는 절제된 행동 발달이나 과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진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간섭은 성장을 방해해요. 지나친 간섭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지나친 간섭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깎습니다. 간섭 하,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그 하위입니다.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동인 경우에 비교적 바람직하지만 과제 수행에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아동이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즐거운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요, 자녀들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주장만 반복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처벌이요. 조금 빠르게 할까요? 처벌은 40%가 기준선이고요. 그 위에는 상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이 점수에서 많이 너그러워서 높게 나오지 않는데요. 처벌을 자녀들에 대한 처벌을 별로 안 한대요. 한국 부모들이 의외로. 그런데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는 처벌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처벌에 비하면 이건 처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막 회초리를 맞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내 자녀한테 그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벌을 안 해 라는 오해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가 처벌을 어느 정도 한다 상과 하를 따질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보면요 40% 이상인 분들 한국의 부모들은 이 점수에서 너그럽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처벌은 필요하다. 신체적 처벌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적 처벌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아이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손으로 때린다거나 이런 건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입니다. 손으로 때리는 즉시 평생 원수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절대 그 부모 용서를 안 합니다. 손으로 나를 때린 사람은 인격적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절대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앙심을 품어요. 부모를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지어 박히는 애들은요 나가서 폭력적인 애가 되지요. 당연히 그런다. 손으로 뺨을 맞은 애는 참 불행하게도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거의 못 맺습니다. 이후로 힘듭니다. 그거를 복구하려면요 아까 우리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회복되도록요. 아이에게 손을 댄다는 거, 체벌을 하는데 신체적 체벌을 한다는 건 아까도 말한 합리적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가운데 아이와 동의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거의 아니고요. 남자아이들 중에 그래 손바닥 한 대로 끝내자. 아이들 쿨한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 내가 엄마의 잔소리를 1시간 듣는 것보다 한 대 맞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내가 안 해야지. 확실히 쿨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 그러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은 몇 배의 노력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틀려집니다. 정말 죄송한 건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이 있죠. 먼저 때리는 아이는 거의 없답니다. 1%도 안 됩니다. 맞았으니까 때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가서 어제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기 강남에서 칼부림 났잖아요. 근데 뭐 대놓고 얘기했다면서요. 칼부림 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서 폭력적인 그 언행에 못 참아서 칼 들고 뛰어나갔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아예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이 안 한다는 건 훈육조차도 안 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괜찮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집이 있다는 겁니다. 훈육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아이가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망나니가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요 사회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사회 적응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벌 하의 끝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 부분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상한 어머니와 그리고 체벌을 통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조합은 가장 이상적인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기준선이 되어줘야 돼요. 기준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옳아.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쫓아가야 되는 표대야 라고 하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선은 늘 나에게 압력이 되기도 하고 또 체벌을 가해오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자상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그 아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로 하여금 다시 동기유발하게 하고 다시 힘나게 하는 부분으로 엄마가 안아주고 애정 표현해주고 합리적 설명을 잘해줘서 아이로 하여금 이 아빠의 역할과 이 엄마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양육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바뀌었죠.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니네 엄마 이해해. 엄마 무섭지 나도 무서워. 이러고 있고 엄마는요 집안의 온갖 것을 명령하면서 있죠. 그런데 이런 역기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듭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6번 감독. 감독하고 처벌이라든가 간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감독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적당한 경우에는 행동 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끝났는데 애가 학교 끝났다고 전화를 안 하면요 시켜야 돼요. 전화해라. 또 집에 오면 집에 왔다고 전화해라. 집에서 나갈 때 어디로 가는지 해라.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뭘 할 건지를 말해라 라고 아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20살 넘을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20살 넘으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해주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아이의 시간 관리가 안 해요.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안 돼요. 시간 관리와 스케줄 관리에서 벗어난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동선이 나왔죠. 아이 양육을 언제 시작한다고요? 학교 갔다 와서. 네,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이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그럼 가장 먼저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뭐 아니면 직장에서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학교를 마쳤어요. 그럼 여기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독. 내가 감독이다. 코치다. 그래서 코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아이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한다? 손 씻어. 네, 씻으라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씻어. 두 번째. 가방 가져와. 점검하는 거 아닌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함께 준비하자는 거. 오늘을 마무리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 자, 이제 가방 가져왔어요. 그럼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거나 학원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이제 꺼내놨어요. 뭘 점검한다고요? 가방 점검은 뭐라고요? 가방 안이 제정신인가? 가방 안이 제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가방 안이 제정신입니다. 쓰레기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 쓰레기 가방에 넣지 말고 꼭 쓰레기통에 넣어. 오늘 들어있는 과목이 아닌데 이걸 왜 가져갈까? 그러지 마. 가방만 무겁잖아. 필통 열어서 아이 연필이 달아있지 않으면요 학교 생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필 3자루 이상 꼭 돌려가지고 하고 지우개 상태 깨끗한가 보고 준비물. 그래서 가방 상태를 잘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 점검해야 될 거예요? 알림장. 알림장은 왜 점검한다? 두 가지 이유요. 맞아요. 학교 생활에서 하는 거랑 뭐죠? 숙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아이 숙제. 네. 숙제는 두 가지다. 어디? 학교 숙제하고 숙제. 그래요.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감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스케줄 관리. 그러면 이제 숙제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이하고 합의를 보시고, 두 번째 자기가 놀고 싶은 시간과 장소, 타이밍을 합의를 보세요. 보시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뭐가 점검이 되냐면 아이가 자기 전까지 정해놓은 잠자는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가 같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노는 시간을 줄인다? 아니면 숙제하는 시간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줄인다. 그래서 해서 잠자는 게 전까지 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나 핸드폰도 해야 되는데 그건 딱 노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 시간 따로 노는 시간 따로가 아니에요. 그건 함께해요. 그래서 딱 했다. 그렇게 감독이에요. 그러면 자는 시간 됐어요. 이제 자는 시간 됐어요. 자는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었어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공부 잘하는 것도 분명한데 아이를 밖에 나가서 똑똑한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요, 자기 3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자기 3시간 전에 뱃속에 뭐가 있으면요, 공복이 되지 않으면 뇌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상쾌하지 않고 찌뿌둥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은요, 어제 저녁에 과식해서 그래요. 거의 90%가 그래요. 아침에 불필요하게 피곤하고 불필요하게 그러면 그건 과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서 아이를 재우는데, 재우는 순서입니다. 이제 그럼 동선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재우기 전입니다. 이제 재우기 전에 점검을 해야지요. 아이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 숙제했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그건 재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함께 지금 아이의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렵다고요. 숙제를 못해서 왜 못했어가 아니라 왜 못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숙제하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 게 뭐죠? 잘 놀았어. 잘 놀았어?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아이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다 말하는, 말 잘하는 애가 있고, 말해줬으면 싶은데 말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똑같아요. 아이가 자기 마음에 풀릴 정도로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씻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하고 방에서 점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자 하고 아이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이에게 기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밤에 잘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키는 언제 자란다 그랬죠? 키? 잘 때 자란다잖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자고 나면 커. 그 말이 진짜라잖아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키는 낮에 안 자라요. 잘 때 쑥 큰데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애는 키가 안 자란다죠. 발육이 저하된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6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하고 8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키가 안 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만큼. 어른은 6시간, 아이들은 8시간 정도 자야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깊은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 충전기는 거실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자기 자는데 핸드폰을 들고 가면 망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다 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블루스 전파 때문에 뭐 깊이 잠들지를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어쨌든 사람은 마지막에 본 장면을 보고 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 속에서 연결되어지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자면요. 그게 연결되어져서 아침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로 끝나게 해줘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맡기고. 그래서 잘 자고 그리고 안정감이 정말 정서적 안정감이 충만합니다. 아이게 이게 감독입니다. 감독. 그래서 아이게 뭐 했어? 왜 안 했어? 그 감독 아닙니다. 그 재판장으로서 뭐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뿐입니다. 감독의 일을 하고요. 이제 7번입니다. 7번 과잉 기대입니다.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잉 기대, 암묵적인 기대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암묵적인 기대라는 뜻은 부모의 기대 수준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이게 암묵적인 기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말 습관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뭘 한다 그러면 그래 이러지 않고 그래 잘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써요. 잘해야 돼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해야 되는구나.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점수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점수가 어떤가 보세요. 여기는 30%죠. 30%면 굉장히 낮은 수준 내외예요. 그러니까 과잉 기대는 적게 할수록 좋다는 뜻이 되겠죠. 상 읽어볼게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내 자녀가 다른 제 자녀보다 부족하다는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눈빛, 음성, 톤, 행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내면에 점점 나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의 장단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유아들의 발달 곡선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고 아까 우리 지지를 말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계속 파악해 나가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 라인인데 그래서 아까 공부 이야기하면서 상위 20%에 들 수 없도록 태어난 아이인데 정말 죽어라 노력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인데 마치 아무 관리도 안 해주고 아무 도움도 안 해주고 그냥 학원 하나 보내주는 것만으로 너 왜 상위 20%에 안 들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과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견디는 이유는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이건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내 죄책감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아이를 알아야 돼요. 자기 아이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공부 머리가 있다. 근데 공부를 안 한다. 시켜야죠.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애인데. 근데 공부 머리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공부는 자기 자존심, 자존감 상하지 않을 수준까지만 하게 하면 돼요. 1등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만 이루면 돼요. 노력하는 사람이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수준이면 딱 된다고요. 그 라인이요. 근데 그 라인이 상위 20%인 애가 있고 40%인 애가 있고 하위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딸이 둘이에요. 근데 큰 딸에게는 너 상위 20%를 요구를 해요. 근데 둘째 딸에게는 하위 20%를 해도 괜찮아 노력했어 애썼어 이런 집이 있어요. 그건 자녀가 파악됐을 때 그런 거예요.
자녀가. 근데 실제 예로 나는 상위 20%에 들 수 있는 사람인데 부모가 나한테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기대가 없어. 왜 그래 도대체? 나 왜 안 밀어줘? 그래요. 애가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부모라서 애쓰고 수고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고 또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또 내 상태를 점검해서 합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 기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준함의 기준이 비일관적인 걸 말하는데 부모의 양육 방식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이거라. 가장 나쁜 것.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은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게 여기서 다 나온다잖아요. 왜냐면 어쩔 바를 모르겠거든요. 어쩔 때는 화를 내고 어쩔 때는 칭찬하는데 내가 보면 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가? 예요. 이런 얘가 있죠. 엄마 나 10,000원만 줘. 근데 어쩔 때는 웃으면서 줘요. 어쩔 때는 돈이 어디다고 이 자식이 미쳤나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애가들이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죠. 부모가. 근데 예를 들어 손님이 옆에 쭉 있어요. 근데 애가 와서 자꾸 보채 엄마 나 5,000원만 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줄 때가 있잖아요. 손님들 때문에. 그쵸? 근데 손님 다 가고 없어요. 근데 애가 우리 말대로 눈치 없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 5,000원만 그럼 그냥 수들게 잡는 거죠. 무식해. 그러면 애가 뭘 느끼죠? 일관성이 없어. 이럴 수가 있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감정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육 태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20%가 기준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낮잖아요. 높은 부모들은 상당 부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 생활 상황에서 불만족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자식을 키웁니다. 불안한 자식으로 만들죠. 자기가 늘 초조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에게는 좀 죄송한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싸우는 가족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음식점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밥 먹고 오기로 한 거예요. 갈 때부터 싸워가지고 올 때까지 싸우는 집 있죠. 좋은 일인데 여행 2박 3일 갔다 오면 다시는 여행 안 간다고. 내 미쳤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괴롭다고 하는 집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해당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아빠가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이게 무슨 이벤트다, 집안 가족들의 행사다 그러면 아빠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스케줄을 딱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본인이. 두 번째는 아예 맡겨버려요. 자기가 안 되니까. 뭐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알아서 해. 자기는 따라만 다닐게. 이러고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못 받아내가지고 싸우죠. 자녀들하고 싸우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웁니다. 가가지고 뭘 먹을까도 싸우고 뭘 입을까도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그 모든 것들이 그 짧은 여행, 짧은 이벤트 안에 나타나는데 그 부모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일관됩니다. 비일관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에게는 없고 저한테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인간도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없는 법입니다. PAT 검사, 지금 우리가 한 검사는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AT 부모 검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모든 100분위 값은 자녀들이 또 부모가 서로를 상대한 평가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곧 현실입니다.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고 불쾌하더라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의 미래가 밝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녀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양육 태도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훈육과 인간적인 관심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부모들도 나름대로 양육 방식을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학식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육 태도는 부모의 학식이나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식사회로 나아갈수록 지혜로운 부모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동선의 마지막입니다. 아침 동선이에요. 그리고 재웠어요. 기도하고 재웠어요. 하루를 끝내면서 이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죠. 부족한 부모였고 못난 부모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하자고요. 만족하자고요.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고 개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 30분에 나 깨워줘 그랬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적어도 나는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깨우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7시 10분부터는 깨워야 돼요. 20분 늦어도. 아이가 깨우라는 시간에 가서 깨우면 그건 망한 거예요. 늦어요. 10분 전에는 깨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너 30분에 일어나야 한다며? 라고 말하면서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하면서 어떻게 안아주고, 아까 우리 그 나눴던 8가지 중에 애정 표현, 그리고 수용, 용납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일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할 수 있도록 3가지 영역을 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체적 영역. 아이가 먹을 것을 줘야죠. 물 한 잔 준다든지 아이가 아침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침 식사 안 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다 남자들이 50대에 다 죽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먹은 게 없는데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남자들도 있어요. 요즘 편의점이 잘 되는 이유가 아침에 식사를 남자들이 편의점에서 하고 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요 앞으로 가면 편의점에 남자들이 김밥 한 줄,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인스턴트 식사를 하니까 남자들이 40대 50대 대장암으로 많이 죽죠. 위암으로 죽고요. 그 우리나라 지금 남자 사망 1위는 위암이고 두 번째는 대장암인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래요. 대부분이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먹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은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죠. 남자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애들은요 뭘 먹이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라, 끈기 있게 해라, 뭐 그러면 안 돼요. 끈기를 없애는 음식을 먹이면서 끈기 있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접시가 있죠. 접시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미국에서 해서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를 여기 하나 놔둬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아예 한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 써 있어요.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15분 뒤에 와서 하나를 더 줍니다. 이렇게 더 줍니다. 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참아요. 이렇게 참다가 끝까지 참아내는 애가 있고, 10분 만에 먹는 애가 있고, 그 문구를 보자마자 얼른 먹는 애가 있어요. 공부 성취도, 바로 먹은 애 성취도 굉장히 낮습니다. 10분 참은 애 어느 수준에 이르릅니다. 끝까지 참아서 하나를 더 먹은 애는 공부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참는 것이 더 좋은 가치를 불러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데 있어서 키워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설탕을 끊는 겁니다. 단 걸 끊는 겁니다. 아이들이. 단 것은, 설탕은, 백색 설탕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중독을 불러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사람을 짧게만 생각하도록 해준대요. 길게 생각을 못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철학을 할 때, 즉 한 가지로 깊이 생각할 때 뭘 끊죠? 서양 철학자들은 케이크를 끊는다. 케이크를 끊어야 그 사고력이 깊어지고 지구력이, 끈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천재는 안 나온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 거를, 그래서 아이를 망치는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추파춥스 사주기입니다. 그 사탕 사주기. 그럼 뭐 망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거를 포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인스턴트 먹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안 되면
시리얼을 먹이세요. 시리얼. 시리얼은 곡식이고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겁니다. 그나마예요. 그나마. 근데 시리얼의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설탕을 넣은 게 있고 안 넣은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설탕 넣은 걸 좋아해요. 아몬드 후레이크 설탕 엄청 들어가죠. 그거 말고 안 넣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면 되고, 그다음 밥 먹는 게 좋고요. 뭔가 먹어야 공부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먹입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 기도해주고 내보내고 안아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 그리고 얘기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너 도와서 기도할게. 이게 아침에 그 짧은 시작이에요. 짧은 시작. 그리고 내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패턴이 반복되어야 돼요. 이때마다. 그게.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런 시간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고 일과 중에는 어떻게 하고 여행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패턴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몇 분부터 해야 될까요? 1시부터인데 조금 더. 1시, 네. 1시 10분? 네. 1시 10분부터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러면 1시 10분부터 1인당 15분에서 20분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분이 계시면 먼저. 예. 네, 그럼 먼저 하시죠. 그럼 1시 10분에 네. 집사님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창훈 집사님 두 번째. 네. 그러면 1시 10분이니까 1시 30분에 같이 하시면 좋겠고, 장소를